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군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추정하는 6.25 전쟁 당시 비무장지대 전사 국군은 모두 만여 명. 2,000명 넘는 미군도 이곳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문제는 앞서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바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명시한 만큼 이번에는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사전 지뢰 제거 작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확성기 방송 장비를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추진단이 오늘 방북합니다.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만입니다. 추진단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 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의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을 점검하고 북측과 실무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전투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죠. 이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기차를 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사전투표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이뤄집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0여 곳에 마련이 됐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장을 추가해서 8장을 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신다면 투표용지만 받으면 되고 다른 지역에서 하실 경우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1명이 최대 8번 기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난 대선에 비해 용지 발급기와 기포대를 각각 1,000여 대, 14,000여 대 늘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를 한 뒤 투표장 밖에서 이른바 인증 셀카는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선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1390번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서울역 연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이 시간 투표 상황 알려주시죠. 네, 경기도 수원 광교 이동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곳 오늘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이곳 투표소에선 모두 120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데다 출근 시간이어서 아직 투표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표장에선 도지사부터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광역 기초 비례대표, 교육감까지 여러 명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헷갈려하는 유권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사전투표율은 10.3%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투표 역시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의 경기도 내 유권자는 모두
53만 명입니다. 전국 유권자의 24.5%에 달합니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경기도 내 전체 후보자는 모두 1,389명입니다. 이 중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각각 5명이 출마했고 기초단체장 103명, 광역의원 314명, 기초의원 768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561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광교 이동주민센터에서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이번엔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했던 곳인데요. 네, 중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전투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덕 기자. 네, 대전 온천이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어은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이 많아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아직은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다소 한산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점심시간을 전후한 때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오늘 투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전의 경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리중학교에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전시청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벌써 논산에서 선거운동 도중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충청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은 0.74%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이 0.84%로 가장 높고 충남 0.73, 세종 0.69, 대전 0.67% 순이었습니다. 첫날 11.8, 최종 25.9%를 기록했던 지난해 대선 당시 지역 유권자 사전투표율 추이보다는 조금 낮은 것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충청 지역 투표율이 56.3%였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청권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지난 선거에서 4개 광역단체를 싹쓸이했던 민주당이 무난하게 수성에 성공하느냐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출신 안희정 전 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파문으로 사퇴한 충남과 권선택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낙마한 대전에서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6일 이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표심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어 어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을 찾아 막판 구회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네, 각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곳에서 실시됩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의 투표 상황 알아봅니다. 이재동 기자.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3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오전 9시 투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오전 8시를 기준으로 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0.5%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17년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0.8%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평일이기는 하지만요. 각 당이 동력 캠페인에 공을 들인 만큼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여야 지도부들도 일제히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고요? 네, 여야는 사전투표일을 맞아 유세전과 함께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자 셈법에 따라 사전투표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획 아래 투표를 적극 독려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목포에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한 뒤 장흥과 보성을 거쳐 여수, 광양까지 유세활동을 벌이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 사전투표를 마쳤고 잠시 후 서울역으로 이동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시작해 계룡을 거쳐 성남까지 호남선을 따라 올라오며 유세를 벌이고요.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대구와 경남에서 유세를 마친 후 서울로 올라와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도부도 각각 호남과 서울대학가 등에서 오늘 투표 동력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투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또 하나의 격전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준음 기자가 선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 부산은 민선 지방선거 시작 이후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거돈 후보가 부산의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을지, 서병수 후보가 보수 텃밭을 지킬지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서 후보는 1.31%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오 후보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선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당만 보고 찍는 일은 없을 거란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A 하면 다른 사람 B 하고 다른 사람 C도 하고 이게 자꾸 바뀌어야지 계속 한 사람만 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됐습니다. 일단 당을 떠났어요. 부산시정이 성과의 결실을 맺으려면 한 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서구 저도 발전 많이 신도시 만들었지만 그것도 아직 멀었고 그것도 발전돼야 되고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안 낫겠네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부실한 공약 탓에 아직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약이 두루뭉술해서 이제 어떤 유권자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구체적인 공약을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을 좀 해달라. 부산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들이 젊은 아들도 직장도 그렇고 요즘에 하나 보라는 살도 못하고 이 할매들이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힘든다요. 3전 4기에 나선 오거돈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며 부산을 세계적 물리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부산의 정치 권력을 바꿔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시민적인 공감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일해왔고 부산 시민들에게 저희 그 진정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부산 대첩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 허익범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지휘하게 된 허익범 특별검사는 국민과 국가가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긴 사건인 건 분명한데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그런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팀을 꾸리는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을 포함해 총 87명으로 105명이 수사를 진행했던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했는지, 댓글 작업이 대선 전에도 이루어졌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물린 수사인데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드루킹 김 씨는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김 전 의원에게 시연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고 킹크랩은 이미 삭제돼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허 특검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수사 기록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검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보완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 씨가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윤평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 아내 폭행 혐의 사건 재판 직후에 취재진을 만나 김 씨가 경찰에서 세세한 것까지 조사돼서 특검 수사는 혼자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문제도 있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새누리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매크로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드루킹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드루킹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 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직급과 지역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판사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의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후속 조치에 대한 각 법원들 사이의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1일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와 배석 판사들, 또 인천지법과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수사를 비롯한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과 부산지법 판사들 역시 어제 회의를 열고 형사상 책임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전국 35개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수사 의뢰를 할 경우 법관에게 압박을 줘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판사들도 수사나 고발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등 특히 중견 판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직급별로 갈리는 의견을 종합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향후 조치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종 결단 이후 양갈래로 나뉜 내부 기류를 수습하는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집행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출장비 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병섭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과 집행사무원 등 18명이 부동산 가처분 집행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만 현장에 나가고도 2차례 나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를 2배로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출장비는 한 번에 약 3만 원이고 이 돈을 집행관과 집행사무원이 나눠 가지는데 부정수급액이 확인된 것만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3천여 회 출장해서 9,3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출장비는 주로 재개발 지역 조합장인 채권자들이 부담하는데 비교적 적은 돈이고 추후 집행 일정에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집행관들의 부정을 눈감아왔습니다. 이준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집행관들의 요구대로 1회 집행을 하였음에도 2회 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쉽게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리감독자가 법원장님 아닙니까? 각급 법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검찰청에서도
여기 집행관으로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지금 무소불위예요, 이 사람들은. 경찰은 이런 일이 확인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또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미국 망명을 원한다며 승용차를 몰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가부 서기관인 48살 윤모 씨는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정문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 제압된 후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승자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청와대 참모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을 정리하고 경제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 정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외에도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근거가 된 저소득층의 실직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분이 소득 감소와 이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이 고용 위축, 도소매 음식 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홍장표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KDI 보고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자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KDI 보고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잠깐만요.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날 간담회에는 그간 김 부총리와 다른 기조를 보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부총리도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을 피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 종사자들과 공무원 일부는 여유 있는 삶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 경영진과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을 걱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87.5%는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7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못 끝낼 것 같다는 기업은 8.9%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이 설문에서 대기업 절반가량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떤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합니다. 중소기업계에선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인건비 보전. 노동계는 새 근무시간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도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을 걱정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라든지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중재는 물론 노사 간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노조 와해 활동으로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 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기획 폐업한 협력사 대표와 조합원 유족에게 회사 돈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을 숨기려 1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아낸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와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윗선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기리게 됐습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신태용호가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멕시코를 염두에 두고 잡은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네, 어제 경기 내용만 보면 팬들의 걱정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스포츠 문화부 안홍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경기 저도 봤는데 좀 답답했거든요. 일단 경기가 팬의 입장에서 재미가 없었는데 위협적인 장면도 뭐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경기가 팬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평가전이었죠. 세네갈과 11일에 평가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건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할 수 있는 경기는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이게 볼리비아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어서 시원하게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팬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지난번 보스니아전도 3대1로 졌지만 이 정도로 무기력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짚고 일단 먼저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번 볼리비아전 앞두고 오스트리아 사전 캠프 들어간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아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 여파가 어제 경기에 분명히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사전 캠프 현장 취재 중인 우리 김종력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 훈련 강도가 거의 뭐 실전 수준으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몸이 아주 무거웠고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답답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화면을 봐도 그렇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조금 정말 강하게 훈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그 훈련 때문에 이런 훈련이 아무래도 고강도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러다가 이 러시아 가서도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팬들께서는 일단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고 그거는 또 신태용 감독과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런 월드컵처럼 큰 대회를 앞두고 갖는 평가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100%에 가까운 팀을 이제 완성형에 가까운 팀을 일단 만들어 놓고 경기를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충격적인 승부 조작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KBO. 오랜만에 시세에 꿈틀댔는데 신규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좀 빠져나오셔야죠. 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이걸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상당히 V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V자로 지금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매물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이 실제 홈쇼핑에서의 어떤 그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뭔가 좋은 어떤 그 실적이 눈에 보여야지만 아마 시세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진다든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기대감만 올라가는 거라서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장 초반에 양시장이 나란히 0.3% 정도 하락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환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교보증권으로 갑니다. 수병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1,070원 선 근처로 회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영향받았나요? 네, 일단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브라질 경제 불안으로 신흥국토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은 여기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추가적으로 계산가 근처에서 큰 상승세는 좀 제한되고 있고요. 일단 계산가 2원 50전 상승한 1,071원 50전에 시작한 환율은 현재 1,071원대에서 일단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 레아라가 트럭 운전사 파업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한 브라질 경제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대부분의 신흥국토는 약세를 보였고요. 거기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고조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심리도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다시 1,070원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어제 1,060원대에서 저점 매수세로 1,070원대까지 반등한 부분들도 저점 인식을 강화시키면서 오늘 상승 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 환율 상승 출발하는 일은 1,070원 초반부터 상방 경직성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단은 남북 종전선언 기대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이 상단을 좀 제한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은 역시 1,060원에 대한 저점 인식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결제수를 좀 유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발 여파가 주식시장의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네, 일단 오늘은 큰 움직임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70원 초반대에서의 일단 레인지 흐름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고시환율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예상을 보면은 1,065원에서 73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어떻게 고시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은 교보증권의 수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통해서 전략 세웁니다. 열린시장 이슈인이고요. 오늘도 5개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차 지갑을 닫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6월에 있을 FOMC 미국의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요. 이번엔 유럽 쪽, 22쪽에서도 이 양적 완화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찬성 속에 만들어진 4년 만의 쾌거여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책에 따라서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 업체가 일희일비합니다. 지금 현재 약간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IPO나 코스닥 벤처펀드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후폭풍이 좀 덮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주춤될 수 있는 악재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현대프리미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갑니다. 이유는 수급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NH투자증권 보유지분 블록딜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또 ECB 쪽에서도 양적 완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쪽 신흥국 수급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 이후에 스탠스를 얼마나 강하게 가져갈지 완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왈가왈부한데요. 최근에 비둘기파들의 연준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만 보면은 하반기에는 그다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흥국 쪽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죠. 베트남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남미 쪽도 지금 아마 IMF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가 되겠고 유럽도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삐그덕삐그덕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이제 22의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9월달 이런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렸던 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빨아들여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이 휘청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헤아라가 상당히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난리가 났죠. 어제 뉴스에도 보시면은 국내 M 증권사의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있는 건물에 투자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큰 손실도 보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투자했던 펀드 자금들도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머지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리스크의 피크점은 거의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미국에서 FOMC 이후에 스탠스만 완화적으로 가져가 준다라면은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덜 아프게 DO 네,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살펴볼 사건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임대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CCTV에 담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강남의 청담동의 한 골목인데요. 한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도망가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쫓기는 현장이 계속 됐었는데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건물주,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 임대료를 4배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지금 4배 이상,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평소에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던 때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 상가 입주자 보호법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극단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싸움.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그 위치가 지금 서촌이죠. 예, 서촌이죠. 예, 여기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적에서 뒤쪽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 건물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약이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그렇게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꼭 수용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제 족발집을 운영을 했고 이 새 주인은 2016년 1월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5년을 하면 2016년 5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5년 기간을. 네. 그러니까 새 임대인이 그러니까 새 건물주가 월세를 이렇게 대폭 올리면서 이 조건이 그대로 할 거면 남아있고 아니면 나가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이 족발집 사장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포를, 가게를 이제 인도해라 나한테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이긴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집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관이라고 그러죠. 집행관들이 가서 집기를 다 밖으로 빼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키는 그런 강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12차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임차인이 그걸 수용을 안 했죠.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강제 집행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 주방에 있던 어떤 그 자재에 손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부상까지도 입었었어요. 예. 이 또 족발집 사장은. 그러니까 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아주 그냥 극도로 최고조로 가면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 집 근처로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예,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이날 사건 당일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런 둔기로 머리와 뭐 어깨를 막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강제 집행 중에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집행관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 끌려 나가기 위해서 그 싱크대 같은데 팔을 잡고 늘어지다가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양측이 지금 뭐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너무 큰 갈등으로 이제 치달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네. 자, 갈등을 빚어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이 전화로 일단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희 애들까지 다 구속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애 아빠 막 배 나온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비하 발언하고. 네. 어떻게 들으면 좀 협박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네. 이제 뭐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명도 소송도 하면서 또 이제 뭐 저기 족발집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그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화 통화 사정에서 이런 문제가 됐던 때문에 네. 딱히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된 것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감정이 쌓이는 건 맞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뭐 형사적으로 이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대료가 갑자기 4배로 폭등했다는 것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건물주가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점도 또 드러났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에서 1,200이면 한 4배인데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1년 내에 전 월세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원칙은.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이제 폭등한 그 월세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할 거만 하고 아니면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예. 그랬다 그러면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제 유지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이런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그 신뢰관계가 애초에 좀 깨진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계좌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97만 원 이 월세를 입금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임대인은 1,200만 원 월세이고 이쪽은 그냥 그 297만 원 기존 거에서 조금 오른 거에서 주겠다. 이거는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의 성립이 안 된 거죠.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불거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그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5년을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 쪽의 주장인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 그 건물주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하는 논란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재산권인데 그걸 함부로 5년을 늘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재산 변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권리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얼마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과잉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된다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대차 보호법. 글쎄요, 이제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 일단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여자친구,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뭐 문자 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격분한 사람이 살해를 했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졌다가 이틀 뒤에 현장에 다시 와서 자수를 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가해자는 2013년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왜 보호관찰서, 전자발찌를 관련 쪽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도 못했고 수사도 안 된 상황인데 본인이 와서 자수했다. 그러면 경찰은 뭐 했느냐, 법무부는 뭐 했느냐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전자발찌를 찾다고 해서 이 성범죄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된다고 이제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게 되면은 경보를 올릴 수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 혹은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갔다는 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사귄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어떤 경위로 해서 살해까지 이르렀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데이트 폭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데이트 폭력이 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그 뭐 가정 폭력하고 마찬가지로 상대의 그 의사를 본인이 이제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이제 거부 의사에 대해서 이 좌절감을 가지면서 그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도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이 지금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지금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동시에 그 뭐 어떤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뭐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그 보호 관찰을 같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과자들 아무리 성폭력이 있든 살인 전과가 있는 그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적응을 해서 계도가 되는 게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고 또 여자친구 거주지를 뭐 출입을 하고 이런 거는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위험으로 감지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 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그 충동의 그 충동을 잘 조절을 못하는 뭐 이런 폭력성 그런 것이 이 비극으로 치달은 것 같습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전에 데이트 폭력의 그런 그 징후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관련된 부분에 성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다고 하면은 조그마한 스트레스, 말하자면 자기 여자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른 남자의 문자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형태의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점차적인 진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런 급격한 형태의 폭력성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관리는
일정 정도 수강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형태의 감정인 조절까지도 전자발찌 말고라도 판사님이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네. 자,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살해를 하고 이틀 뒤에 이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서 이렇게 체포가 된 경우인데요. 자, 전자 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 형법이나 형소법에서 이것이 이제 가중 사유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2013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을 했다는데 형 집행이 언제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범 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이 끝난 후에 3년 내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저지르면 2배 가중이 되거든요. 그런 3년 기간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는 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누범 가중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무겁게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자수를 했을 때는 또 감경 사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이전에 뭐 전과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을 만나는데 또 여자친구가 이 피해 여성이 또 동행을 했었대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대로 내가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찾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거짓말을 했는지는 이제 이 피해자가 이렇게 대놓으니까 이 가해자의 진술만 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자발찌 착용과 이제 보호관찰을 하는 데서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거의 5년 동안 280%가 증가를 했대요. 사람 숫자는. 280%요? 네. 그런데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인원은 거의 늘질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망명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세종로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 쪽으로 가게 되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이제 우회전을 해갖고 정문을 들이받은 상황인데 동승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여성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여가부의 여성가족부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얘기로는 조금 횡설수설하지만은 미국 망명, 미국 북한 관련성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맥락이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미국 대사관 앞에 차량이 부서진 채 멈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게 들이받고 지금 차량이 멈춰서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성가족부의 윤모 과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뭐 망명을 하고 싶다. 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상에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북한은 뭐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상황은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합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망명 수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망명하면 되는 것을 그것도 뭐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들이받아 망명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뭐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건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올해 미국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이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외 연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 또 연수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말에 대해서 뭐 의미 부여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이든 정신적인 거든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일시적이지만 이런 정신적으로 좀 그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도 동료들이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상급자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뭐 휴가를 보낸다든가 뭐 치료를 권유한다든가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이 사례가 지금 그런 사례가 아닌가. 좀 그런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어떤 상태였는지 이것도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고 당시에 또 옆좌석에 여성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해요. 이 관련성은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가부 관련된 변호사라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이 전에 잠시 정차를 해갖고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뭐 망명을 하든 뭘 하든 미국 대사관에 안에서 면담을 요청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운전자가 달랐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일 경우에는 안에 있는 한국의 경찰들을 이제 제치고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망명하는 그런 케이스는 다른 어떤 사례는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전 합리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러면은 여성이 운전을 계속 하고 가다가 그 대사관 앞에서 운전자가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이제 탐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목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참 그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리부트 증후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머릿속에 코드가 얽혀져 있는 상태가 오래됐는데 이거 사실은 리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종의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에 보통의 작은 충격이라도 그럴 때는 위험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히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자 이렇게 고의로 대사관의 문을 파손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로 문을 부셨기 때문에 특수 재물 손괴가 되는데 이분이 만일 심리적 정신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심신미약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문 안쪽은 미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대사관은 미 해병대가 지키는데 저기는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총격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 자체가 워낙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끝내고 지금 그 운전자, 남성 운전자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는데, 자 어떤 막말들을 한 건가요? 사실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대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패배자다. 뭐 이런 인간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패배자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교수가 자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말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학생들한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명지대 A 교수로 저희가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건축학과 교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건축학과 교수고 이제 건축학 같은 경우는 건축사 취득을 위해서 건축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건축사라고 하는 5년제로 해갖고 그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도제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많고 우리가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런 어떤 밀접한 어떤 이 업무 스트레스, 이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저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이제 가끔 보지만은 그렇다고 교수가 저렇게까지